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인도에서 바퀴벌레 인민당, 이른바 CJP가 청년 세대의 분노를 상징하는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풍자운동으로 시작된 이 움직임은 불과 며칠 만에 수천만 명의 공감을 얻으며 청년 실업과 입시 불공정, 정치 불신에 대한 거대한 목소리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에너지 위기와 폭염까지 겹친 인도의 현실 속에서 청년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뉴스더 개벽 김기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도에서 바퀴벌레 인민당, 이른바 CJP가 청년 분노의 상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식 정당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시작된 이 가상 정당은 불과 며칠 만에 인도 Z세대를 끌어모으며 전국적 청년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CJP는 한 인도 대법원장이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 일부를 바퀴벌레처럼 모두를 공격한다고 표현한 발언을 풍자하며 탄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인도인 아비짓 딥케가 "그래, 우리는 바퀴벌레다" 라는 식으로 이를 되받아치며 홈페이지와 SNS 계정을 열었고 청년층은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2,200만 명을 넘어서며 집권 인도 국민당 BJP 공식 계정 팔로워 수를 앞질렀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인터넷 밈이 아닙니다. 인도 청년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실업, 입시 불공정, 정치 부패에 대한 좌절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사건입니다. 특히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대입 디지털 채점 오류 사태는 청년층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인도에서 명문대 입학은 단순한 학벌 경쟁이 아니라 계층 상승과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마저 부정과 오류로 흔들리자 청년들은 교육부 장관 사퇴와 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위기와 폭염까지 겹치며 민생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인도 서부 구자라트와 마하라슈트라 그리고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연료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영 주유소로 몰리면서 혼란이 확산된 것입니다. 인도 석유 천연가스부는 일부 지역에서 석유 수요가 20에서 30% 급증했다며 LPG와 휘발유, 경유 재고는 충분하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에너지 구조는 매우 취약합니다. 인도는 원유의 약 40%, LPG의 90%, 천연가스의 65%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델리 일대 기온이 45도를 웃도는 기록적 폭염까지 겹치면서 냉방 수요가 폭증했고 전력 사용량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강바닥을 파 물을 길어 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확대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인도는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 에너지 안보와 해상 안보 협력을 논의했고 미국산 원유와 LNG 수입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밀착을 통해 중동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도의 위기는 단순한 유가 상승이나 폭염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불안, 물 부족, 입시 불신, 청년 실업, 정치 불만이 한꺼번에 맞물린 구조적 위기입니다. 바퀴벌레당의 등장은 인도 청년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온라인 밈으로 시작된 이 움직임이 어디까지 번질지 인도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김기정입니다. 중동 정세를 둘러싼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대이란 협상 관련 고위 당국자들을 도청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미국 정보당국이 이스라엘의 방첩 위협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동맹국 사이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정보전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뉴스더 개벽 김천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대이란 협상 관련 고위 당국자들을 도청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의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M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방정보국과 군 정보기관들은 최근 이스라엘의 방첩 위협 수준을 기존 높음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동맹국을 상대로 한 평가로는 이례적으로 강한 조치입니다. 보고서에는 스티브 위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마이클 디미노 국방부 중동 정책 담당자 등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대상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주둔 미군 인력에 휴대전화에서 도청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정황이 발견된 직후 해당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서로를 대상으로 정보 활동을 벌여왔다는 사실도 암묵적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대이란 협상 전략과 내부 입장을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워싱턴의 경계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의 방첩 위협 수준이 다른 어떤 동맹국보다 높고 일부 적대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미국 고위 관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스라엘의 대미 정보 수집 활동이 통제 불능 수준에 가까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갈등의 배경에는 이란을 둘러싼 전략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협상을 통해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란 강경 정권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바는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하며 욕설까지 내뱉은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이유로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번 방첩 등급 격상은 단순한 정보 갈등을 넘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외교 공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스라엘과 공유하는 정보 범위를 제한할 경우 중동 정세를 둘러싼 양국의 전략적 불협화음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더 개백의 김천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마비되면서 중동 산유국들이 새로운 석유 수출길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에너지 운송 지도가 바뀌면서 글로벌 에너지 안보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변화하는 중동의 에너지 전략을 살펴봅니다. 뉴스 더 개벽 오나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3개월 넘게 막히면서 세계 에너지 운송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페르시아만을 통해 석유와 가스를 수출해온 걸프 산유국들이 생존을 위해 대체 수송로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는 동부 유전지대에서 생산한 원유를 주로 페르시아만을 통해 수출해왔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동부에서 서부 홍해연안 얀부항까지 이어지는 1200km 길이의 동서 파이프라인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하루 약 200만 배럴 수준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최대 용량인 하루 700만 배럴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얀부항의 저장 탱크와 적재 시설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우회로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오만만에 접한 푸자이라 항을 새로운 석유 수출 거점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기존 합산 지역에서 푸자이라 항으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두 번째 송유관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수출 물량을 하루 500만 배럴로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라크의 상황은 더욱 절박합니다. 석유 수출 대금이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라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수출량이 급감하면서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라크 정부는 쿠르디스탄과 튀르키예를 잇는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키르쿠크 유전의 원유를 지중해 제2한항으로 보내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철도망 구축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석유 대량 운송에는 한계가 있지만 연료와 원자재 이동에는 보완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로운 우회로에도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내륙 파이프라인과 항만 시설은 이란의 드론 공격에 취약하고 일부 인프라는 노후화돼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란이 전쟁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걸프 산유국들의 대체 수송로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의미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석유를 얼마나 생산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디로, 어떻게, 얼마나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느냐가 국가 경제와 세계 에너지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오나혜지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산유국으로 만들 꿈의 해역으로 불렸던 제7광구. 하지만 한일 공동개발협정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 해역이 다시 동북아 외교안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7광구를 둘러싼 한일 중의 이해관계와 향후 전망을 살펴봅니다. 뉴스 더 개벽 유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때 산유국의 꿈으로 불렸던 대륙붕 제7광구 문제가 다시 한일 외교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 남쪽 약 200km 해역에 위치한 제7광구는 남한 면적의 약 80%에 이르는 8만 2,0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해저구역입니다. 문제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협정은 1978년 6월 22일 발효됐으며 2028년 종료될 수 있습니다. 양국은 협정 만료 3년 전부터 종료 의사를 통보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 6월 22일부터 어느 한쪽이든 협정 종료를 사전 통보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제7광구 논의의 출발점은 1968년 UN 아시아극동 경제위원회가 발표한 이른바 에머리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는 대만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 일대가 세계적으로 유망한 석유 부존 지역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대륙붕이 자국 영토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자연연장론을 근거로 제주도 서남쪽 해역을 7개 광구로 나눴습니다. 반면 일본은 양국 해안선에서 같은 거리의 경계선을 긋는 중간선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한국의 자연연장론이 힘을 얻고 있었고 결국 일본은 1974년 제7광구 대부분과 인근 해역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정하는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생산물과 비용을 양국 조강권자가 절반씩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공동탐사와 시추 이후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제해양법의 흐름이 자연연장론에서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역 중심으로 바뀌면서 일본의 태도도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일본은 새 기준을 적용하면 제7광구의 상당 부분이 자국 관할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30여 년 동안 일본이 신규 탐사권자 지정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공동개발 사업도 멈춘 상태입니다. 지난해 한일 공동위원회가 39년 만에 열렸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었습니다. 협정이 종료될 경우 제7광구는 한일뿐 아니라 중국까지 얽힌 복잡한 분쟁 수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대륙붕이 이 구역에 걸쳐 있다며 과거 한일협정 자체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미 중국은 제7광구 인접 동중국해에서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협정 종료가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본이 협정을 파기할 경우 중국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관할권 주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자원 개발 문제가 아니라 해양 주권과 동중국해 안보 질서가 걸린 전략적 사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7광구는 이제 과거의 산유국 꿈을 넘어 동북아 해양 질서의 향방을 가를 민감한 외교, 안보 현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유진호였습니다. 달 자원 개발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미래형 우주운송 장치가 유사시 지구를 공격하는 우주대포로 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달에서 화물을 쏘아 올리는 기술이 우주 패권 경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달을 둘러싼 새로운 안보 논란을 살펴봅니다. 뉴스 더 개벽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 표면의 운송장치가 유사시 우주대포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달 표면에 설치된 미래형 운송 시스템이 유사시 우주대포로 전용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화물을 우주로 쏘아 올리기 위해 고안된 장치가 지구 특정 지역을 겨냥한 공격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민간 외교, 안보 싱크탱크 미국 외교정책협회 AFP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달에 설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메스 드라이버의 전략적 위험성을 제기했습니다. 메스 드라이버는 전기로 만든 자력으로 화물을 긴 레일 위에서 가속한 뒤 지구 궤도나 우주 공간으로 발사하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로켓 대신 전자기 힘으로 물체를 쏘아 올리는 미래형 우주 발사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원래 달 자원 개발과 우주 물류를 위한 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달에서 채굴한 광물이나 위성 부품을 지구 궤도까지 낮은 비용으로 보내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메스 드라이버를 이용하면 1kg짜리 화물을 약 $50 수준으로
지구 궤도에 보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 스타쉽보다도 낮은 비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장치가 민간용으로만 쓰인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메스 드라이버는 위성이나 광물뿐 아니라 달에서 캐낸 암석 같은 무겁고 단단한 물체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물체를 지구의 특정 지역을 향해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공격 무기화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기존 방공망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달에서 날아오는 물체는 지구 밖 먼 거리에서 접근하고 미사일처럼 화염이나 강한 열 신호를 내지 않습니다. 현재 각국의 방어 체계는 대부분 지구 안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감지하는 데 맞춰져 있어 달에서 날아오는 물체에는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메스 드라이버가 전기와 자력만 확보되면 연속 발사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루 최대 1,440톤에 이르는 물체를 지구 방향으로 보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만약 이런 능력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달 표면의 물류 장치가 사실상 지구를 겨냥한 초장거리 공격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엔 우주조약은 달과 같은 천체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스 드라이버는 민간과 군사 목적이 모두 가능한 이중용도 기술입니다. 이 때문에 조약의 규제를 피하면서도 전략적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메스 드라이버를 먼저 구축할 경우 달 자원 개발과 월면 규칙 설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스 드라이버는 단순한 우주 물류 기술을 넘어 미국과 중국의 달 패권 경쟁을 좌우할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김태희였습니다. 중국이 서남부 내륙과 동남아 바다를 직접 연결하는 초대형 운하 개통을 눈에 앞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약 16조 원이 투입된 핑루운하는 중국 내륙 물류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물론 아시아 교역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 더 개벽 정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서남부 내륙과 동남아 바다를 직접 잇는 초대형 수로 핑루운하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광시장족 자치구에서 건설 중인 핑루운하는 총 길이 134km 규모의 대형 운하입니다. 2022년 8월 착공 이후 약 4년에 걸친 공사를 거쳐 전 구간 물길 연결의 단계에 들어갔고 오는 9월 정식 통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약 7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6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핑루운하는 중국 남부의 대표 수계인 시장 유역과 베이부만, 즉 통킹망을 연결하는 해상 출구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서남부 내륙 화물은 광저우나 홍콩 방면으로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운하가 열리면 기존 항로보다 약 560km 이상 운송 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운하에는 3개의 복선식 관문이 설치됐고 최대 5,000톤급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광물과 곡물, 건설자재, 컨테이너 화물까지 내륙에서 곧바로 바다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국 당국은 장기적으로 연간 처리 물동량이 1억 톤을 훌쩍 넘는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물류 지도의 변화입니다. 핑루운하가 개통되면 광시를 비롯한 중국 서남부 지역은 동남아 시장으로 나가는 가장 짧은 해상 통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베트남 하이퐁 등 동남아 항만과의 연결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 운하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수출 다변화 전략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 가능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동남아와의 교역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 통로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핑루운하는 그 전략을 뒷받침하는 물류 인프라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운하가 서부 내륙과 바다를 잇는 새 국제 물류 회랑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악지형을 뚫고 거대한 수로를 만드는 사업인 만큼 환경훼손과 지역 생태계 변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핑루운하는 중국이 내륙 경제권을 바다로 끌어내고 동남아와의 연결을 강화하려는 상징적 사업입니다. 134km의 물길이 열리면 중국 남부의 물류 흐름뿐 아니라 아시아 교역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뉴스 더 개벽 정나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